자, 그러면 오늘은 그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적으로 좀 범주화 시켜보면 여러분 여기 PPT에 제가 장글씨로 좀 많이 넣어놨는데 사실은 책에 있는 거를 요약해서 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나눠서 보면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네 가지 요인으로 범주화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조금씩 보게 될 텐데, 자, 여기서는 일단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만 좀 내용을 좀 넣어놓고 앞쪽에 다 이 표에다가 제가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자, 첫 번째 개인적 요인입니다. 개인적 요인은 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나이와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경제적 상황, 라이프 스타일, 성격과 자아 같은 게 하나의 개인적 요인이 돼서 구매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나이라는 거, 사람이 나이라는 거하고 정말 뭐 나이를 잊고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자기의 나이에 따라서 구매하는 패턴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생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생애 주기하고 라이프 스타일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생애 주기는 라이프 사이클이죠. 자, 여러분이 태어나서 소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청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30대를 거쳐서 40대, 50대 우리 장년기라고 하는 거를 거치고, 요즘은 뭐 한 60대에도 사실은 뭐 장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노년기, 60대 후반, 70대 이런 노년기를 거치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맞나요? 예, 생애 주기. 자, 그런 데 따라서 구매를 어떻게 할 건가에 영향을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직업과 경제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승용차 구매하고 관련해서 보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영업사원이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회사 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개인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름 값이라든가 교통비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영업을 좀 해봤는데, 뭐 여러분 보기에는 영업을 잘 못할 것 같지만 영업을 좀 단연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빌딩에 오피스 빌딩에 사무실에 리플렛 같은 것도 넣어보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해보고, 욕도 얻어먹어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걸 자꾸 주냐 뭐 이런 것부터 다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큰 기업에 가서 밑에 담당자, 과장, 부장한테까지 가서 뭐 브리핑을 해보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봤어요, 제가. 자, 영업사원이 승용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주로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영업사원이 내가 차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다. 회사 들어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을 담당하게 됐다. 하루에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승용차가 없어도 되긴 한데 있으면 더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갈 때의 선택 기준은 주로 뭐가 될까요? 예, 연비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특히 시내 쪽에 다니다 보면 기름 소모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 달리는 것보다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름이 굉장히 소모가 많아요.
그 연비가 제대로 안 나오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여기는 대학생인데 대학생들도 요즘 뭐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차를 구매하는 목적하고 다르죠. 구매 의사 결정하는 게 일단은 기준이 달라요.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그 차가 소프트하고 좀 큰 차보다는 좀 작은 차가 좀 좋겠죠. 뭐 대학생들이 만약에 그랜저나 BMW를 몰고 다닌다 그러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거 자기가 돈을 주고 수입이 있어서 샀을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좀 다르다는 거죠.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내가 이제 입사해서 그 여러 가지 돈을 쓸 때가 많은데 벌어놓은 거는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인 경우에 그 승용차를 구매할 때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내가 뭐 중형차, 대형차 사고 싶어도 수입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경제적 상황이. 자,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걸 라이프 스타일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활동, 액티비티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저는 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일요일 날 게임에서 생애 최초로 1시간 5분 만에 경기를 대패를 해서 콜드게임패를 해서 굉장히 낙담을 했는데, 관심사항이 야구라든지 아니면 등산이라든지 사람이 다르죠, 다. 그 다음에 오피니언, 어떤 사람의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자, 정치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자, 이거를 AIO라 그러는데, AIO를 표현하도록 만들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면 굉장히 막연한데, 활동, 관심, 의견 이런 거를 표현을 해봐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걸 표현하게 되면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격입니다. 성격과 자아인데, 한 개인의 비교적 지속적인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죠. 여러분 경영학 시간에 저런 거 공부했었죠.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성격 유형 분류하는 거 생각나는 게 있나요? MBTI 이런 거 봤었죠. 거기 보니까 성격 유형이 몇 가지로 나오던가요? 일단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을 주니까 16가지로도 나오고 12가지로도 나오고 이렇게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특히 이제 부부들 이렇게 몇 년 산 부부들 보면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 잘 맞는 조합이 있고 잘 안 맞는 조합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맞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을 분류를 해서 그 성격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옷장에 옷을 거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옷걸이가 갑자기 그리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옷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옷걸이 걸 때 이렇게 다 거나요? 이렇게
이렇게 다 거나요. 순서대로 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 제가 어떤 교육을 갔는데 그분이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 못 챙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걸고 이렇게도 이렇게 걸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남자분은 이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옷장에 문을 열었는데 이게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지그재그로 걸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인생 사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이렇게 빼면 되고 거꾸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근데 이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이제 틀어져서 싸우죠.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초반에 많이 싸워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자취하면 싸우잖아요. 굉장히 관계 안 좋아져요. 저도 좀 경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뭐 같이 자취를 두 명이 하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야, 내가 진짜 설거지를 한 4일은 내가 한 것 같고 쟤는 한 이틀 정도밖에 안 한 것 같다. 그게 이제 누적되면 싸운다는 거죠. 자, 사람의 성격이 다른데 사람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할 때도 보면 다르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저가의 옷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기능상으로 맞으면 그런 옷을 구매를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야, 옷이라는 거는 한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값을 주더라도 좀 제대로 된 브랜드를 신중하게 골라서 입어야 된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도 하나의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소비자 행동 분석하는데 이 성격이라는 것도 많이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자아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자아 개념이 뭐냐 하면 자, 마케터들은 제품 개념을 제품의 컨셉이 있죠. 제품에 뭐 어떤 컨셉이 있을 텐데 여기 나중에 뭐 유니클로 케이스하는 팀이 있던데 유니클로가 뭐 그런 어떤 뭐 컨셉을 어떻게 가져갔냐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제품 개념을 소비자의 자아 개념과 관련 지어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자아 개념 마케팅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168페이지 밑에 보면 자, 화장품 광고하는 거 보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여성 타겟으로 이렇게 여성을 등장시켜서 광고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화장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광고 모델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커리어 우먼이다. 이러면은 그 광고를 보고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런 화장품을 선호할까요?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광고 모델의 어떤 모습을 자기의 개념하고 투영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나도 직장을 다니고 공감을 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품과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광고 모델을 그렇게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자아 개념이 제품 개념과 자아 개념을 비슷하게 연결을 시켜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자, 여기 동기라는 게 나왔는데 충분한 수준의 강도를 지닌 욕구예요. 자, 어느 정도 내가 배가 고픈데 그냥 참을만 해요. 배가 고픈데 참을만 하면 굳이 뭘 먹으려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까지 연결이 안 되겠죠. 근데 배가 좀 많이 고파서 이제 뭔가를 사야 되겠다. 음식물을 사야 되겠다. 이런 동기라는 충분한 수준의 강도를 지닌 욕구가 생성이 되는 걸 우리가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욕구죠, 동기라는 게. 그래서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또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겠죠. 자, 두 번째는 지각입니다. 지각.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는 거. 자,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세 가지의 어떤 패턴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요. 여러분 TV 광고 나오면 그거 다 보고 있나요? TV 광고 나오면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드라마가 지금 시작하는데 야, 이 광고가 끝나고 시작 부분을 내가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보더라도 뭐 10편의 광고가 나오면 다 똑같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죠. 봤더니만 뭐 재밌다. 그리고 나한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만약에 자동차 광고가 멋진 자동차 광고가 나온다고 해도 그 모델에 잠깐 신경을 쓸 수는 있지만 자동차를 여기 대부분은 자동차가 필요 없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그런 어떤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택적 왜곡입니다. 정보가 소비자들한테 전달은 됐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에 동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정보를 봐도 자, 명화 이렇게 보면 그림 있죠, 그림. 명화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림의 어떤 부분적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전체적인 거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당신 그림에 뭐를 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일부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자기하고 가지고 있는 신념과 동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선택적 기억을 합니다. 이거 모든 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태도와 신념에 맞는 정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왜곡, 선택적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런 세 가지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런 거 공부해 봤잖아요. 단내리기 효과, 프레이밍 효과, 자의적 뭐 편견, 매몰 비용, 의사결정할 때 그런 거 많이 봤죠. 왜곡되는 거죠, 왜곡. 편향되는 거죠. 그 편향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거죠. 자기가 정보를 10가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강렬한 어떤 인상 때문에 그거를 한두 가지만 취해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야, 그건 내가 옛날에 많이 봤는데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틀린다. 결국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를 찾아보면 다 선택적 주의, 왜곡,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신념이나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 학습은 뭐 우리가 늘 하는 게 학습이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념과 그 다음에 태도인데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적인 생각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적인 생각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라이커빌리티, 좋아하느냐, 호감도가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자, 신념이라는 단계에서는 아직 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기까지 형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와 감정을 우리가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계가 어떤 태도가 형성됐다는 것은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그걸 라이커빌리티라 그러죠. 그게 이제 형성된 거죠. 자, 그래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신념에서 태도로 넘어갈 때 자사 제품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도록 그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심리적 요인의 동기, 학습, 지각, 신념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좀 참고할 사항들은 그 PPT에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그 비슷한 내용인데 좀 그 자질구레하게 좀 제가 써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은 소집단 있죠, 소집단. 그 다음에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하고 어떻게 구별하죠? 1차 집단이 뭔가요? 1차 집단이 뭐죠? 여러분 같은 학과 동기들 1차 집단인가요? 2차 집단인가요? 1차? 2차요?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 학과 동기들 1차 집단, 1차. 가족, 친지, 친구 어느 정도 1차 집단의 속성이 강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갑니다. 거의. 근데 2차 집단은 뭘까요? 2차 집단. 형식적이고 교류가 빈번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형식적이고 교류가 빈번하지 않은. 여러분 같이 수업을 받고 뭐 그렇다고 1차 집단이야 2차 집단 이걸 은밀하게 구별하면 뭐 친한 사람들은 1차 집단에 가깝겠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고 4년 동안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팀플 할 때 같이 만나기도 하고 1차 집단에 가까워요. 학과 동기들은. 근데 변호사 집단 뭐 무슨 협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업무상으로 형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집단에 가깝습니다. 2차 집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집단을 보면 중거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거 집단. 중거 집단이 뭘까요? 중거 집단이 뭐죠? 중거라는 게 비교 틀 이런 걸 우리가 중거라 그러나요? 내가 행동하는데 참조하거나 기준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나 집단이 있죠. 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를 할 때 보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중거 집단이 누군가요?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들한테 좀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중거 집단이 친구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동아리에 그 회장이 있는데 동아리 회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동아리 회장이 그 어느 정도의 중거 집단 내에서 의견 선도자일 가능성이 많죠. 중거 집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친구들이 중거 집단인데 그 중에서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인플루엔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의견 선도자죠. 자,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집단은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죠. 자, 네 번째는 문화적 요인입니다. 뭐 여기 사회적 요인은 사실 크게 뭐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다루어야 될 게 없죠. 우리가 항상 이런 집단에 속해 있잖아요. 자기가 속하고 싶어서 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속하고 싶지 않아도 속하는 어떤 혈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가족이라든가. 자, 문화적 요인의 문화라는 건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사람들의 욕구와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향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국의 문화하고 일본의 문화하고 중국의 문화하고 다르죠. 또 그게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삼성의 문화하고 SK의 문화하고 LG의 문화하고 우리가 조금 대략적으로 봐서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하위 문화. 국적,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좀 더 작은 문화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 신도하고 불교 신도하고 좀 다르죠. 하위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자, 시장 세분화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하는 게 이 하위 문화입니다. 하위 문화. 나라, 국적이 어디냐, 인종이 뭐냐, 종교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KFC의 핫윙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KFC의 핫윙. 없어서 못 먹죠, 거의 다. 없어서 못 먹잖아요. 저는 먹으러 가고 싶은데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못 가죠. 저는 이제 뭐 그걸 먹어도 뭐 그렇게 건강에 별로 영향이 없고 그냥 맛있으면 되니까. 자, 근데 KFC의 다른 나라에 가면 핫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핫이 뭔가요? 핫. 맵다는 거죠, 핫. 자, 윙은 닭 날개인가요? 닭 날개인데 버팔로 윙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KFC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핫윙 제품이 없어요. 한국에 특화해서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니까 한국의 어떤 국적이라는 하위 문화로 봤을 때 현지 한국에 진출해 있는 KFC에서는 이런 매운맛을 좀 특화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KFC의 핫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세분화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해요.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하나의 국적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게 세분화에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사회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회계층이 많이 있죠? 자, 사회계층은 소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소득으로 일단 많이 나누죠.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5분위로 나누기도 하고 7등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상중하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라든가 흥미라든가 행동 양식에 따라서 좀 다른 계층이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좀 다르죠. 저 지방하고 서울하고 좀 다르죠. 사회 계층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하면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이어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회 계층을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근데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럴 것이다. 저런 계층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의 기준으로 소득으로 나누어서 소득이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변수를 종합해서 이 계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개의 어떤 변수만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 가치라든가 흥미라든가 행동 양식이 달라요, 좀 사람들이. 그래서 요 사회 계층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했어요.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례를 볼 때 그 타이틀을 잘 봐야 돼요. 타이틀을. 여러분 이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있나요? 반려동물.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없어요. 그럼 이 통계가 잘못된 건데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가구가 아마 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천만 명인데 가구 수로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한 2천만 가구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7% 이 퍼센트 가구가 나왔네요. 어쨌든 17%인 36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반려동물 기르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뭘까요? 가족 관련된 거죠, 가족. 가구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런 통계를 얘기하는 게 가족과 관련된 건데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족은 어떤 데 속해 있나요? 가족은 사회적 요인이에요.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가족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가족이 개인적 요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 요인. 근데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가족은 사회적 요인이랍니다. 시장 규모가 반려시장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2조 원이고 2020년 6년 정도 후가 되면 6조 원으로 전망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데 나가서 좀 성공을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하겠다. 시장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 가서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무슨 반려시장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냐.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품들이. 반려시장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 이유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워킹 맘이 많이 늘어났죠. 워킹 데디. 자, 이거는 맞벌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좋지 못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일을 하면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거 키우는 가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들 중에 살림하는 아빠도 있죠. 데디라 그러는데 반대로 아빠가 일하고 집에 할머니하고 있거나 뭐 그런 가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앞으로도 계속 동물을 꼭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뭐 애완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에 맞춘 상품이 출시가 돼 있어요, 많이. 자, 이거 저도 좀 이런 데 관심이 없다가 책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아니 도대체 이런 상품이 팔릴까? 보험 및 장례 상품의 출시 및 세분화인데 이게 무슨 보험일까요? 펫 보험, 고양이 보험, 그리고 개들이 키우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장례를 원스톱으로 해줘요. 원스톱으로. 원스톱으로 해줬는데 대행 비용을 받겠죠. 업체가 얼마 정도 받을까요? 개가 죽었다. 키우는 개가 죽었다.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아요. 거기 추모 패도 붙여주고 그 기리는 거예요. 나하고 몇 년 동안 잘 지내다가 가셨다고 그 하는 거예요. 보험 상품도 나왔어요. 삼성화재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기타 보험회사 몇 군데에서 이런 보험이 나왔어요. 보험. 얘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보험금을 줘요. 전용 카드도 출시되어 있어요. 전용 카드 뭐냐? 반려동물이 먹고 마시고 뭐 인간하고 비슷하게 뭘 하죠. 신진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TV도 봅니다. TV도. CJ 헬로비전에서 여기 반려동물 빼고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그러죠. 애완동물이 보는 TV를 그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여러분 독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개는 어떤가요? 개는 색깔을 구별을 인간처럼 많이 못해요. 생명이죠, 생명. 개는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뭐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런 색깔을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개가 그 TV를 보면서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런 것도 출시가 돼 있어요. 도그 TV인데 CJ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어요. 진짜 팔자 좋죠? 자, 병원, 미용, 호텔, 훈련소. 자, 호텔 여러분 애완동물 호텔 있죠? 내가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간다. 한 보름 정도 출장 간다. 맡겨서 키워주는 데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애완동물 호텔이 있어요. 자, 이런 호텔이 그 카드사들이 머리가 빠르죠. 카드 만들어서 자기들 그 카드 쓰면 이런 데하고 제휴가 돼 있어요. 병원, 미용실, 호텔, 훈련소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10% 디스카운트 해주고 15%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러죠. 그 전용 카드 쓰면. 여러분 교통카드라든가 전용 카드 쓰죠? 마찬가지로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애완동물 관련해서 용품을 먹이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거 사면 그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색 상품 중에 영상통화 있어요. 내가 직장에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가 보고 싶어요. 그럼 홈네트워크 그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죠.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요즘 카메라에서 소리도 낼 수 있죠. 제가 그 몇 년 전이 아니라 7년, 6년 전에 IP 카메라 사업을 하다가 조직에서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그래서 너 잘 놀고 있니?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면 꼬리를 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럼 일하다가 그런 걸 보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키워봤자 누군가 꼬리치고 하면 좋잖아요. 그 IP 카메라라든가 영상 통화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못 준다. 연결돼 있어서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먹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상품도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애완동물이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데 여기 앉아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가족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요인 중에 가족 요인이라는 거예요.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마케팅 사례 문화인데 이게 뭔가요, 이거? 저는 이걸 안 먹어봤는데 아직도 캔에 들어있는 막걸리를 마신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탁자에 젓가락이 있고 그런 게 막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많이 팔리고 있죠. 이거 뭔가요, 이거? 소머스비. 자,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거는 좀 오전에 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도수가 굉장히 낮아진 술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10도예요, 10도. 자, 와인에다가 뭐 약간의 향을 넣어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드카라든가 양주 있죠. 양주에다가 칵테일식으로 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이런 술을 우리가 저도주라 그러죠. 저도주. 도수가 낮은 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방의 한국의 소주 시장을 보면 각 지역으로 어떤 프랜차이즈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보면. 뭐 예를 들어 경남 쪽 거기는 무학인가요? 무학 맞나요? 그런 데가 있고, 강원도 쪽은 뭐 경월, 그 다음에 뭐 금복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방별로. 거기서 이제 한국의 트렌드가 요즘 도수 높은 술을 잘 안 마시죠. 술이라는 게 하나의 매개가 됐고, 예전에 목적으로 된 경우가 많았는데 매개가 됐죠. 얘기할 때, 대화할 때 필요한 거, 의사소통할 때, 근데 취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도 생각하면서 그런 걸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국내 주류 소비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자, 리터로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 음료수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 페트가 몇 리터인가요? 1.5리터인가요? 한국의 성인의 음주량이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8리터 후반에서 9리터 초반 정도라고 한답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을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번 1회 이상. 그런 사람이 70% 좀 넘어요. 72%, 73% 정도 돼요. 안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다 포함해서 평균하면 이 정도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내가 지금 한 30리터 마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마시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평균 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자,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전체 볼륨은.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뭐 직업을 웬만하면 가지려고 하죠, 다. 친교 중심의 주류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라든가 젊은 여성의 저도주라든가 RTD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선호가 증가했는데 레디 투 드링크가 뭔가요? 레디 투 드링크. 여러분 보통 술 마시면 어떻게 하나요? 술집에 가서 술만 이렇게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안주도 놓고 뭐 이렇게 놓고서 마시는데 혼자 살거나 젊은 사람들, 뭐 남자를 포함해서 집에 갔는데 혼자 있어요, 혼자. 뭐 이렇게 차려놓고 그런 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맥주 한 캔 정도 마시고 뭐 일하다가 자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거. 이런 선호가 증가했다는 거.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죠, 이런 게. 즉석에서. 근데 여성의 음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퍼센트에 퍼센트. 제가 남성은 보면 73% 정도가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인구로 이제 포함되는데 여성은 예전에 뭐 30%에서 지금 벌써 40%,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요?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문화적인 요인이에요. 문화적인. 저도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이에요. 문화적인 현상. 그래서 이거는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 중에 문화적 요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뭐 예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섹션을 바꿔서 산업재 구매 행동입니다. 산업재 구매 행동. 산업재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건 뭔가요? 소비재예요, 소비재. 소비재는 일반 가정에서나 개인이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산업재 구매 행동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차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죠. B2C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커스터머가 일반 개인이거나 이런 그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마케팅을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보는 거는 기업과 기업 간의 마케팅, 이걸 B2B 마케팅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산업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뭐 포스코다. 포스코가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얘네들은 뭔가 철광석이라든가 원료를 사와야 되죠. 사와서 여기서 정제 과정이라든가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제품 생산되면 판매를 하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원광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회사는 포스코라는 회사에다가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비즈니스, 여기도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 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산업재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이런 수요의 특징이 뭔가요? 이런 수요의 특징이. 예를 들어 철강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소비자들 뭐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 수요가 있을 텐데, 철강 수요가 경기가 침체해서 30% 줄었어요. 30%. 철강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줄면 어떻게 될까요? 줄면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원료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생산을 줄여야 되겠죠. 여기 철강 잔뜩 만들어 놓으면 보관 비용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로부터 파생돼서 이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 B2B에서의 수요는 파생된 수요, 유도된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최종 소비자의 수요로부터 파생돼서 여기 이 철강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생된 수요, 유도된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재 시장보다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로는 적지만 볼륨으로는 어떤가요? 구매량은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고 어떤 유도된 수요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진다는 것은, 저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철강에 대해서 철강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많이 쭉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자, 집을 짓는다든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수요가 있을 텐데, 철강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많이 짓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철강 가격이 높다고 해서 집이나 건물을 갑자기 짓는 거를 중단하거나 줄인다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수요를 비탄력적 수요라고 하죠.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비재에 비해서
산업재는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가. 자, 구매 조직의 특성은 중요한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많죠.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요, 구매에.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협의해서 회의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구매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복잡한 구매 의사 결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여기 유도된 수요, 파생된 수요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광고가 한 3년 전인가 그때 나온 광고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인텔 광고하면 여러분 독특한 소리 있죠? 독특한 소리 있지 않아요? 인텔 펜티엄 뭐 프로세서 이런 거 할 때 소리 있죠, 독특한. 여러분 기억에 많이 남아있죠? 말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럼 인텔에 여기 보면 프로세서를 누가 쓰나요? 여러분 중에 인텔 프로세서를 직접 사서 이렇게 쓰는 사람 있나요? 없죠?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컴퓨터 회사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죠. 근데 왜 TV 광고를 왜 할까요? TV 광고를 왜 할까요, 얘들이? 그냥 삼성전자나 뭐 레노버나 이런 컴퓨터 만드는 회사 가서 협상해서 좀 우리 거 좀 계속 써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런 TV 광고에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뭐 딱 그 광고 많이 가끔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의 어필을 하는 거죠. 소비자의 어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그걸 찾아서 이제 회사들이 그걸 사게 만드는. 예. 컴퓨터를 3, 4년 쓰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광고를 보니까 프로세서가 좀 새로운 게 나왔네. 이렇게 바꾼 형태의 PC가 훨씬 성능이 좋겠구나. 사람들한테 자꾸 주의를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면 살수록 어떻게 되나요? 인텔은 앉아서는 아니고 돈을 많이 벌겠죠. 삼성이나 레노버나 이런 데서 HP나 이런 데서 프로세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파생된 수요, 유도된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5분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 구매 특성과 관련해서 산업재 구매는 이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뭐 소비재도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산업재는 신규 구매, 순수 재구매 있죠. 신규 구매는 여러분 뭐 얘기 안 해도 알겠고 순수 재구매는 내가 인텔 뭐 프로세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삼성에서 별 변형사항 없이 가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협상 없이 그냥 작년에 뭐 100만 개 구매했는데 이번에 뭐 10만 개 다시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순수 재구매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삼성에서 야, 요거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죠. 작년에 예를 들어 뭐 $100 주고 한 개를 샀는데 이번에 $90에 해달라. 이렇게 가격 조건을 변동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구매하는 것을 변형된 재구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건이라든가 뭐 공급업자 같은 거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에 변형된 재구매를 하죠. 자, 이 산업재는 구매 의사결정자가 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구매센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구매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좀 나눠지는데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져요.
실제 산업재를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사용은 안 하지만 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로 주는 사람들이 있죠. 영향력 행사자, 인플루엔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구매팀에 누군가가 뭐 프로세서를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혼자 결정한 건 아니지만 프로세스를 구매 절차를 거치는 사람이 있죠. 구매자. 그 다음에 구매를 예를 들어 인텔에서 4월 달에 몇 개를 구매하라. 뭐 가격은 어느 정도에 하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이트키퍼인데 문지기는 뭐냐 하면 의사결정자가 사실 프로세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 잘 몰라요. 그럼 전문가가 필요하죠. 프로세서가 인텔 말고 다른 데에서 그 나온 거는 성능이 어떻고 사양이 어떻고 기술적인 것들이 어떤가 이런 거 비교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관련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전문 영역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건 기업 광고인데 지구예요, 지구. 지구가 쩍쩍 갈라져 있죠. 쩍쩍 갈라져 있어요. 뭐 지구가 여기는 녹고 있죠. 북극곰이 살고 있는데 북극곰이 사는 게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게 뭔가요? 점점 녹아서 살 구역이 없어진다는 걸 상징하죠. 자, SK 이노베이션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바이패스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산업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왜 이런 광고를 TV 광고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자, 진짜 그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 요인부터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또 하나가 뭐였죠? 예, 뭐 하나 요인이 있었죠. 그걸 이제 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마케팅은 뭐 다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약간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